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네. 얼마 안 남았어. 그지? 많이 했다 우리. 자, 참고로 오늘 목표는 이거 다 끝내는 거야, 알겠지? 불만 건드리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막 달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볼 녀석은 7강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이라는 현대시험편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시작품이 나올 때마다 거의 뭐 작가별 키워드를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뭐야? 토마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길어? 헐 대박. 그럼 이거 펜 쓸 때마다 이거 끼우퉁 하. 오, 나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 오, 괜찮은데? 랄프 하나 사줄까? 랄프 이런 거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야, 그럼 이거 들어가지도 않잖아, 여기다. 아 그래서 맨날. 이거 꽂아놓고 다니는 거야? 예. 아, 그런 식으로? 아, 걔가 머리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괜찮네. 네, 아무튼 간에. 자, 작가의 특징들을 좀 잡고 가야 될 텐데,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 그치? 뭐, 우리 뒤에 나올 거지만, 김소월이 나왔다. 그러면 전통서정 얘기해야 되지, 그치? 또 윤도주가 나왔네? 차성철이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이 김현승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참고로, 이게 전기랑 후기가 좀 다른 분이긴 한데, 우리가 보는 이 눈물이라는 작품이랑 연결해서 잡아주냐면 기독교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작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종교적이야. 굉장히. 그치? 자, 종교적인 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시는 또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깔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서정적이며 뭔가 뭐 기도하는 느낌의 시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됐지? 그리고 이 작품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시가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시의 소재로 사용한 작품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보통 뭐랑 같이 배우냐면 고전 시가 중에서는 여러분들 제망매가 알지? 누이의 죽음 때문에 지어진 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현대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뭐가 있을까? 정지용의 유리창, 도종환 시인의 옥수수밭잎에 당신을 묻고, 박목월의 하관 다 들어본 작품들 아닌가? 그치? 전부 다 그리고 김광균의 은수저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자식들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시를 지인 혈연들의 죽음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타나면 당연히 작품에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밝고 발랄한 시는 절대 아닐 거라는 거 느낌이 오셨을 거야. 제목부터가 눈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눈물은 기본적으로는 왜 흘리는 눈물일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겠지. 하지만 그 눈물을 단순히 울음과 슬픔과 이런 쪽으로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예측되죠? 자, 작품 분석해봅시다. 역시 보조자료 같이 옆에 펼쳐놓으시고 따라오면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갑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덜어는 하면서 시작했어요. 덜어는 가끔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여기까지 다 쓸까? 이고저. 자, 하나씩 뜯어가면서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옥토라고 하는 건 얘들아 보조자료 잠깐만 펼치자.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하면 편하니까. 보조자료 눈물의 왼쪽에 시어풀이 19풀이의 1번 볼래? 선생님이 지금 성경을 외우는 건 아니라 이게 성경 구절이래. 봐봐. 마태복음 13장 더러는 옥토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를 차용한 것으로. 됐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씨앗을 씌우면 그 씨앗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결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라는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더러는 옥토에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원래 성경의 구조를 차용한 것이다.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자. 됐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작은 생명은 원래는 뭐를 비유한 표현이었을까? 씨앗이겠지? 오케이? 근데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희생이 필요하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식물의 꽃이 열리면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그렇지? 꽃이 작별을 해줘야 열매가 맺혀? 그리고 열매가 툭 떨어져줘야 씨앗이 돼서 그 안에서 씨앗이 나와서 이제 또 씨바라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아무튼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그치? 어떤 현재의 슬픔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미래의 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현재는 비록 슬프지만 미래에는
어떤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씨앗을 작은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작은 생명은 자기야 자식이니까. 오케이? 나의 아들의 죽음이 미래에 더 큰 가치로 돌아오게 돼.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다고. 천사로 쓰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 그런 거랑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해보자. 아무튼 그래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건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무슨적 시어라고 하지? 하강적 시어라고 하지. 맞죠? 하강적 시어를 통해서 현재의 슬픔이 미래에 같이 어떤 희망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마태복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쓴 구절이다 라고 생각해주자. 오케이? 참고로 마지막에 뭐뭐이 고저라고 하는 건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말한 거지 그게 확실히 되는 건 아니야. 그치? 내가 무슨 우주의 진리를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거기 이 작품의 화자의 어떤 소망 같은 거 화자의 어떤 소망의 의미를 담고죠. 이런 말을 썼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가봅시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야. 이 작은 생명의 특징이지. 나의 전체이고요. 흠과 티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오직 이뿐인 것. 이 작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뭘 말하는 거야?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거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은 절대적 가치야. 그렇지 않겠어? 물론 이 세상 요즘 세상이 뒤숭숭해서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지만 그런 미친 경우를 제외하고 그건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일이고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지. 그런 아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나의 가장 순결하며 나의 모든 것이며 오로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니까?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다음 년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서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적 해석이 필요한 거야. 왜 하나님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 다른 사람이 너의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대라라고 하지. 오케이? 끝없이 베풀라라는 얘기야.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친 게 나의 아들이잖아. 아들의 죽음을 바친다고 생각하자고. 종교적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중이야. 근데 혹시 더욱 값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 년까지 같이 가자. 나의 가장 나중 증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지. 역시 오직 이것이잖아. 맞잖아. 절대적 가치를 곱하기 2 반복해서 강조한 거지. 혹시 더 있니? 아니요. 이게 다예요. 내 모든 거거든요. 라고 말한 거죠.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됐어?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올려들어 보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봐봐.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왔고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니? 절대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래서 그런데 당신은 어떤 존재였냐면 나무에 꽃을 만드신 다음에 굳이 그 꽃을 다시 시들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는 거잖아. 절대의 어떤 의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지. 됐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웃음을 만들어내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나에게서도 웃음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물을 지어주신 거지. 그런데 그럼 대응되는 관계가 대꾸인 거 보이지? 꽃은 곧 웃음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이거는 자신의 자식이겠지. 아들이겠지. 됐어? 결실인 거야. 근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꽃이 죽어야 되잖아. 나의 눈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웃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 아들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뜻이 더 있지. 어딘가에 있겠지. 나를 성숙하게 만들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시를 줌으로써 내가 이런 시를 결론적으로 짓게 됐잖아. 하나님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는 거지. 됐죠? 자식의 죽음을 이겨내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니야. 선생님은 그런 감각을 느껴본 적도 없지만
사촌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그 뭐랄까 그 아버지의 울음을 보면서 야 나는 저 감각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그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에서 말하고는 바는 그러면 그 슬픔을 극한의 슬픔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내가 이겨낼 수 있던 어떤 무언가 어떤 종교적 힘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 작품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겠지. 됐죠? 오케이. 작품 전체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만했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보조 자료에 몇 가지 사용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그걸 좀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냐면 왼쪽에 핵심 정리 보이시니? 자, 보조 자료 사용할 거야 지금부터. 핵심 정리해 보시면 서정적, 종교적, 기원적 다음에 어떤 단어가 써져 있냐면 관조적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바로 빼놓고 써야지. 시작의 특성, 관조적이다. 자, 판단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도와드릴게. 관조라는 게 뭐 하는 거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지. 자, 선생님, 아들의 죽음을 싫었었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관조적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이 작품의 화자의 태도를 보잔 말이야. 화자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 오케이? 만약에 이 작품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대로 노출시키는 작품이었다면 김소월의 초원 같은 작품이 튀어나왔겠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막 이러면서 절규했을 거고 괴로워했겠지. 근데 그런 어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뭔가 있겠지 뭐. 뭐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냉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을 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관조적 키워드 잘 잡아놓으시고 두 번째 특징 부분도 별표 쳐놓으세요. 다 중요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냥 다 써먹자. 첫 번째, 경어체를 통해서 경건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경어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어떤 종교적 특성을 좀 더 강화시켜준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얘들아 종교적 특성을 시험 문제에 넣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그럼 불가능해. 뭐 이 작품의 불교적 색채의 작품을 내거나 이럴 수는 없어. 한용운 시인의 시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관측하는 내용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만난 적은 없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하지만 알아는 두자고. 두 번째, 일상적인 언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돼 있지. 바로 어떤 단어야? 눈물이겠지. 눈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로 인식해? 슬픔을 축약한 것으로 인식해. 근데 여기서 눈물은 어떤 의미였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미래의 희망으로 표현이 돼버렸지. 그죠? 세 번째, 자연 현상에 빗대어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했다. 요거죠? 요거 말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시어와 식구의 상징적 의미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는 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식구의 의미, 첫 번째 옥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옥한 토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좋은 땅, 하지만 깨달음의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작은 생명은 눈물이면서 동시에 순수한 생명체, 내 아들. 꽃은 일시적인 아름다움과 기쁨이고 열매는 궁극적인 결실이야. 오케이?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잖아. 살다 가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은 아니길 바라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직 절반이 안 지났길 바라는 마음 정도? 그 정도? 오케이, 딱 그 정도. 아직 절반은 다 안 끝났겠지.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노년기는 지금 젊을 때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막 분출하면서 살지 못하잖아. 그치? 세포는 계속 태워질 거고 세포 재생성은 느려질 거고 몰라, 전내 시대가 오면 나도 뇌를 옮겨버릴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가까운 시기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얘들아 생각해봐.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의 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그지? 최근에 이제 기술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도 봐서 알 것 같아. 당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이었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진짜로 거기 나오는 말이 정말 선생님이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거기 중간중간 짤방이 이것저것 많이 나와서 나는 안 봤는데 본 것 같거든? TV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왜? 이러다 물도 산다고 그러겠다? 그런 개념조차 없어서 당연히 물은 수돗물을 틀면 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수돗물을 쳐서 니들은 수돗물 안 먹지?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수돗물 엄청 먹었어. 그 체육 시간 끝나고 그 복도 이렇게 쫙 길게 돼 있는데 수도꼭지 다다다다다 달려 있으면 남자애들은 다 무통 까먹고 거기서 막 샤워하고 막 초등학교 때 먹었는데. 초등학교 때 먹었어? 막 샤워하고 물 콕콕콕콕 마시고 그럼 시원하다고 또 뛰어나가서 또 축구 공차로 나가고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누가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할 거라고 생각해. 누가 걸어다니면서 인턴이라는 걸 망에 정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삐삐. 훌륭한 선생님 진짜. 집에 지금 삐삐 하나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쓰던 고등학교 때 쓰던 삐삐는 아직도 보관해놨거든. 아주 옛날 거 버디라고 돼, 버디라고 돼 있나? 아무튼 이런 것들로 돼 있어. 그리고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이 한 20년 뒤에 지나서 너희들이 이제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됐을 때, 야 우리 때는 핸드폰이라는 걸 써서 애들이 그게 뭐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오케이? 야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스마트한 거죠? 진짜 스마트폰은 이번에 그 구글에서 AR 안경 쪽의 사업에 구글이란다. 구글하고 애플에서 이쪽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 알지? 탐정 코너. 그러니까 AR 기능이 담겨 있는 이거 안경 있잖아. 이걸 무슨 스카우터 맞아. 그거를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봐. 내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화면에 뜬다고 생각해. 얼마나 미친 짓이야고. 아니 미친 짓이란다. 너무 강력했네.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이냐. 그렇지 않니? 당장 선생님 집에 있는 AI 스피커한테 이걸 물어봤어. 내일 날씨 어때? 그럼 대답해. 내일 날씨는 몇 도고 비가 올 것 같고 10% 2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이걸 물어봤어. 내일 세차 할만해? 라고 물어봤더니 죄송해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